지금 패배를 한 정당이라서 빨리 이게 수습이 돼야 되는 상황일 텐데 어제 김문수 전 후보가 해단식에 와서 아주 작심하고 쓴소리를 좀 했거든요. 뭐 계엄에 대해서도 자성이 필요하다. 뭐 그리고 후보 교체 논란도 정면으로 좀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좀 앞으로 본인이 당권에 좀 도전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대선 전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김문수 후보의 마지막 선거 정치 여정이 이번 대선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네. 선거 패배 다음 날 턱걸이하는 영상이 이제 측근 김재원 전 비서실장 통해서 올라오고 대형 훌라후프까지 돌리고 네, 그리고 관악산에서 그렇죠. 예. 해단식에 패배한 후보가 참석해서 당을 향해서 쓴소리하는 게 이례적인 모습이긴 해요. 정치를 계속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리면 조기 전대를 열 것인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경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어느 타이밍이든 설령 비대위 체제를 유지한다고 해도 어쨌든 올해가 끝나기 전에는 전당대회를 한 번은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거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여전한 당권 주자, 주요 주자로서 당권에 도전하겠다라는 의사를 적어도 지금까지는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닌가. 예. 대선이라는 레이스를 치르고 나면 당원들의 지지가 한번 압축되고 모이기 때문에 과거 홍준표 전 시장도 대선 패배 직후에 당권에 도전했던 전례가 있었고요.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총선 폭망하고 나서 바로 또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대선 패배했는데 어떻게 또 전당대회에 나오냐라는 게 말은 맞는데 이미 앞선 여러 정치인들 때문에 그게 지켜지지 않는 룰이 된 지는 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섣불리 전망하긴 힘들겠지만 네. 김문수 후보가 어느 시점이 되었건 중앙정치나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레이스에 도전하겠다라는 의사가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례를 또 생각해보니까 홍준표 전 시장도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네요.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에 또 당권을 잡았었으니까 김문수 후보의 등장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시기엔 좀 어때요? 사실 저래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신가요? 김문수 후보가 선전했죠.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많은 그런 득표율을 기록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예. 저희가 보기에도 막 후보 되고 나서 그냥 막 그렇게 폭력적으로 단일화하고 후보 막 바꾸려고 하고 그리고 처음에 선거 유세복에 김문수 이름도 이렇게 제작 안 해서 배포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네. 근데 이 정도 득표율을 기록한 것 자체는 김문수 후보의 어떻게 보면은 개인기, 원맨쇼, 그리고 이제 워딩이나 조직 운영에 관해서도 굉장히 정제되고 누구 탓을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문수보살인가? 저 사람도 참 사람 성품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어제 이제 폭발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쌓였던 게. 그래서 폭발. 보살은 아니셨던 것 같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후보 자체가 노동부 장관 할 때부터도 저희는 어떻게 저런 분이 노동부 장관을 할 수 있나. 예. 이제는 좀 은퇴하셔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인데 어찌됐든 대선 후보가 됐고 이번에 직접적인 당권도 도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또 친윤계에서도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그 새 세력이 각축전을 벌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의총에서 비대위로 계속 갈 건지 이런 게 좀 결론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하루 만에 결론이 날까 싶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친한계에서는 뭐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부터 빨리 조기 전대해야 한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취재한 바로 다수의 의원들은 대선 패배 직후에 전당대회 바로 하는 게 말이 되냐. 어느 정도 당의 위기를 추스리고 수습한 이후에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특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30대 젊은 초선으로 나름의 역할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패배 책임을 그 30대 초선 의원에게 묻는다는 게 젊은 사람 또 이용만 하고 버리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 심리도 있기 때문에 네. 다수의 의견은 일단 김용태 체제로 조금 더 가자. 그 외에 뭐 일부 책임질 인사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김용태 위원장에게 대선 패배 책임 물고 사퇴하라는 것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어떤 식의 충돌과 토론이 오늘 이어질지, 그리고 오늘 의총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올지, 당분간은 지도체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백가쟁명식 목소리들이 분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일단 친한계에서 좀 타겟으로 삼는 것은 김용태 위원장도 뭐 물론 있겠지만 가장 큰 게 권성동 원내대표인 것 같아요. 어저께 해단식 영상을 제가 봤는데 네. 한번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찾아서. 예. 그 해단식 영상에서 그 처음에 모두 인사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보통 이제 대선에서 패배하거나 선거에서 패배하면 모두 다 자기 책임으로 책임을 돌리고 내 탓이오 하는데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보니까 전선에서 피눈물 나게 싸우는데 뒤에서 관전평이나 늘어놓는 사람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진 의원님의 어떤 경고성 발언도 있었었고 또 한 분은 민주당이 후보 선출을 자본 없이 한 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권성동 그렇게 원내대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되게 시끄럽게 만든 장본인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이거 대선 패배를 두고 뭐 당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게 분당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구나. 이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권성동 원내대표 말을 조금 이제 곱씹어 보면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혐의점이 있어도 일사불란하게 뭉쳐서 그냥 잡음 없이 가는데 우리 당은 뭐만 하면은 여기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니까 뭐 그거를 조금 부러워서 한 말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민주당은 자당의 대표를 검찰하고 짜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서 구속시키려고 그랬던 당이고 사실 개개인의 성향을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훨씬 얌전하고 질서적이고 뭐 이렇게 그래요? 얘기하면 말 잘 듣습니다. 지금은 훨씬 아주 그냥 순종적이에요. 여기가 똘똘 뭉쳐서 일사불란하시던데. 아니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열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선거 그다음에 당내 경쟁으로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에게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보면 조금 황당한 부분이 있어요. 예. 아니 대선에서 졌는데 그 대선을 이끈 비상대책위원장이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집니까? 당원이 집니까? 국회의원이 사퇴합니까? 저는 그런 예. 민주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국민의힘에서 있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원래는 어제 다 사퇴해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거에 졌는데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었다가 후보 교체 파동 때문에 사퇴를 한 터라 이게 갑자기 좀 들어선 비대위원장이긴 하잖아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자체가 어디서 뭐, 하늘에서 떨어진 분이 아니라 비대위원이긴 했지만 권영세 네. 비상대책위원장하고 함께 호흡을 마친 비대위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책임이 없다고요?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당원이 책임집니까? 지지자가 책임집니까? 그러고 보니까 국민의힘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책임을 것 같기는 안 하네요. 지니까 자꾸 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강력한 여당 집권 세력하고 싸우려면 정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선거로 뽑히지 않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떤 정통성이 있어요? 임시직인데. 그런데 빨리 전선을 수습하고 정말 정비를 해서 싸워야 되는데 예.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라는 게 보통은 축제거든요. 네. 그리고 전국을 돌면서 하면 당의 예산도 많이 쓰여요. 그런데 우리가 수백억의 선거 자금을 써서 대선 패배하자마자 무슨 낯으로 전국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지지해달라, 대표를 뽑아달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대가 열리면 치열한 내부 투쟁이 또 시작됩니다. 가뜩이나 국민의힘의 대선 패배와 총선 패배의 큰 원인으로 분열, 친윤 친한의 갈등이 꼽히고 있는데 네. 이 개파 전쟁을 또 하자는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전대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장 위기를 수습할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데 국민의힘 내부의 공감대가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김지호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긴 하죠. 네. 정통성 있는 지도부가 나와서 강력한 소수 정의 야당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지지자들도 전부 다 낙담하고 실망한 상태에서 만약 당대표 후보들이 막 우후죽순 나와서 또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싸운다면 아예 그냥 이제 그 꼴 안 보겠다. 그냥 국민의힘 아예 없어져라. 뭐 이렇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지금은 서로의 의견이 달라도 일단 지도부를 중심으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서로 좀 그만 싸울 때가 아닌가. 국민의힘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지난 1, 2년간 지긋지긋했던 개파 갈등을 종식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에서 계속 지고 있는데 그걸 좀 제대로
자체 평가를 좀 하는 것부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고 이 정도면은 뭐 젖잘싸 이런 느낌이 좀 남아 있을까봐 그게 좀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우려보다는 대선 득표율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 냉정한 분석이 뒤따라야겠죠. 뭐 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더 과감하게 전환을 했어야 된다. 중도 확장 못해서 졌다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계속 집안 싸움 하느라 졌다. 민주당은 하나로 똘똘 뭉치는데 네. 총선 때부터의 이 계파 갈등이나 당정 갈등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대선 백서나 뭐 이런 걸 쓸 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들 통해서 명확한 패배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의원 자격으로 취임 선서에 참석을 하셨던데 일단 기대했던 두 자릿수 득표에는 실패를 했고 어제 기사가 많이 나온 걸로는 그래서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렇죠. 10%면 반액이고 15%가 전액이니까 저희가 애초부터 15%를 받았으면 전액을 받는 건데 그렇게 못한 거고 또 10%를 받았으면 반액이라도 받는 거 그렇게 못한 거니까요. 근데 애초에 사실 저희가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예산을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짜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흑자 남겨놓은 선거가 됐어요. 아, 후원금 들어온 것도 있고 하니까 후원금도 있고 정당 보조금도 있고 네. 그걸 이제 최대한 좀 최소화해서 이를테면 뭐 선거 유세차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5톤 하나, 3.5톤 하나, 1.5톤 두 대로 해서 후보자 개인이 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유세차를 어차피 전부 다 전국 지자체 전부 다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마련한 것도 있고 또 예산적 한계 때문에 이 선거 사무원들을 전국에 쓰지 못한 점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 예산 공보물 같은 경우에도 다른 후보들은 12페이지인가요? 8페이지인가요? 그거 다 쓸 수 있었지만 저희는 4페이지만 손글씨로 해서 이렇게 좀 진정성을 더 보이겠다라는 예산을 아낀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썼는데 예. 보전은 아마 못 받을 테지만 저희가 예산 이 계획을 조금 타이트하게 짜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선거에서 조금은 다음 선거를 기약할 수 있는 정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후보와 당이 좀 부족해서 8.34%라는 지지율밖에 얻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90만 표라는 게 적지 않은 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저희가 비례대표 득표수가 100만 표 정도 됐는데 100만 표에서 1년 반 만에 이만큼 좀 많이 성장을 했다면 젖잘싸가 아니라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대선이나 다음 선거에 좀 더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좀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적자가 아니라 흑자라고 하니까 그나마 근데 이제 좀 그런 다행인데요. 네. 고민은 있을 거예요. 이준석 후보는 8%, 9% 득표 한득이 가능하다는 거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준석이 아닌 일반 다음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이준석도 10%를 못 받는데 내가 출마할 수 있을까? 10% 못 받으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때는 흑자 낼 수 있는 후보가 거의 없을 겁니다. 지역선거는. 그러면 1년 뒤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후보들을 일단 내보내야 되는데 광역단체장부터 해서 지역의 구청장, 시의원, 도의원까지 이 결과를 보고 이준석의 도전은 우리가 평가하고 계속 성장한다고 박수를 보낼 수 있지만 과연 개혁신당의 간판으로 지선에 도전할 수 있는 후보군들을 양질의 후보군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실질적 고민과 큰 숙제가 이제 개혁신당에 남은 셈이라서요. 예. 지금 보수 정치가 매우 무너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계 개편과 재건 등이 있을 텐데 그때 개혁신당도 과거 YS처럼 호랑이 잡으러 다시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보수 통합에 대한 고민도 좀 깊어질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일화는 없었지만 앞으로의 정치 과정에서는 좀 고민을 할 것이다. 김주호 대변인 저를 계속 보고 계신데 뭐 마지막 마무리 멘트 좀 해주실까요? 뭐 이번에 개혁신당이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줘서 예. 국민의힘으로부터 수많은 러브콜을 받은 것은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거대 정당의 정치 지도자와 같이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새로운 모습을 유권자에게 보여준 부분은 분명히 평가해야 됩니다. 반면에 좀 아쉬운 부분은 이번 선거를 걸치면서 양양재 전 의원이라든지 허은하 대표, 김용남 의원, 뭐 과거에 보면은 이낙연 대표하고도 조금 이렇게 헤어졌고 헤어진 이후에도 이분들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자체가 굉장히 박하게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대중 앞에 노출했어요. 네. 앞으로 어떤 사람이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과 같이 할 마음이 생길 것인지 만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헤어지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좀 아쉬웠고요. 이준석 후보가 3차
토론회에서 발언한 그 발언 문제. 예. 저는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하는 한 그 발언에 대한 문제 계속 따라갈 두고두고 거라고 나올 것 생각합니다. 같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를 보여줄 건지 예. 아니면 성찰하고 반성할 것인지 그 부분이 이준석 후보의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면은 정치인으로, 정치 세력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외면한다면 도태되는 게 이 바닥 생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도 뭐 그분들보단 나이가 좀 있지만 새로운 정치 하시는 분들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짧게 덧붙이면 네. 맞는 말씀이고요. 당과 후보가 전부 다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을 하고 헤어지는 것도 잘 헤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리고 잘 이별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뭐 3차 토론 관련해서 지적해준 부분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좀 봅니다. 대신 그 가족들한테 어떤 육두문자를 날린 이재명 시장과 도지사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그 돌파 방법들을 저희가 한번 잘 고찰을 해보고 연구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